완전 범죄로 은폐시키겠다. 옷도 갈아입고 그렇죠. 신고도 뒤늦게 하고 그렇죠. 인간으로서 할 짓인가. 그 당시에 이 피고인이 큰아들을 살해하고 찌르고 하는 걸 보고 이 엄마가 큰아들을 감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흉기를 계속 찌르고 이 사람이 어딜 찔렀냐면은 뉴스에서 들을 수 없었던 사건의 이면을 통해 사건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전해드리는 이수정의 사건 수정. 저는 이수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사건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김은배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0월 26일이었죠. PC방을 다녀온 사이에 가족들이 다 죽었다. 이런 신고가 112에 들어왔어요. 살아있는 아버지가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외부에 침입자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하다가 결국은 침입 흔적이 없다 보니 아버지를 추궁을 했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결국 내가 다 죽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백을 하기에 이르렀고요. 굉장히 천인공노할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었죠. 그렇습니다. 사건은 사실은 너무 잔혹하기도 하고 가슴 아픈 사건인데요. 가해자가 남편이고 피해자가 아내면서 큰아들, 작은아들, 세모자라고 그러죠. 살해를 했는데 당시에 그 가해자가 26일 날 오후 한 8시 10분부터 8시 30분 사이에 범행한 거로 밝혀졌어요. 피고인이 사실은 범행을 할 때에 먼저 어떻게 했냐면은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와이프하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돈을 줄 테니까 나와 자기야. 아내는 내려갔습니다. 내려오는 사이에 이 범인이 1층에 보면은 CCTV가 없는 곳이잖아요. 네, 사각지대를 통해서 올라가서 흉기를 가지고 큰아들을 살해하는 도중에 이 아내가 느낌이 샤하니까 바로 올랐던 거예요. 문 열고 들어와 보니까 그 당시에 피고인이 큰아들을 찌르고 하는 거 보고 이 엄마가 자기 몸 안 돌보고 뛰어 들어가서 큰아들을 감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흉기를 계속 찌르고 이 진술입니다. 이거는 어딜 찔렀냐면은 목 부위를 찔렀어요. 목은 무슨 소리냐? 죽이려는 의도가 확실한 거죠. 그렇죠? 네. 순번은 모르겠습니다. 네. 아내가 먼저 사망했는지 큰아들이 먼저 사망했는지 모르지만 두 명이 사망한 다음에 작은아들은 그 범행을 신고할까 봐 봤으니까 살해했다. 네. 그리고 PC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PC방에서 2시간 동안 애니메이션을 봤다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안 가는 게 이해 안 가잖아요.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정말 안 되잖아요. 네. 편안하게 본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귀 가는 것처럼 해서 신고한 건데 어찌 됐던 자기 가족을 살린다는 건 내가 볼 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경찰에서 CCTV를 봤을 때 나갈 때 옷하고 들어올 때 옷이 틀려. 착각한 거죠. 네. 나갔으면 그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CCTV 보니까 나갈 때는 이 빨간 옷인데 들어올 때는 파란 옷이야. 갈아입은 거죠. 그걸 착안해서 주변을 수색했던 거예요. 했더니 흉기하고 이 피 묻은 옷을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해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서 PC방을 일부러 갔지 않습니까? 이 가해자가 실제적으로는 영화를 봤든지 책을 봤든지 알리바이를 교묘하게 조작하기 위해서 했는데 진술 먼저 받아요. 거짓말하는 걸 받습니다. 받아놓고 상황을 본 다음에 증거를 들이대요. 그럼 이 증거가 다 거짓이잖아요. 본인이 말했던 걸. 그렇게 해서 그 본인이 주장하는 걸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경찰에서 수사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본인이 증거를 대니까 무너진 거예요. 이 사건은 사실 범행 동기가 사춘기 중학생 남자아이가 실직 이후에 집에 있는 아버지와 관계가 서로 안 좋아져가지고 결국 싹 다 몰살시켰다. 이게 이제 범행 동기라는 건데 그게 정말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인간으로서 할 짓인가 전혀 합리적인 테두리를 넘어선 거죠. 지금 밝혀진 거라는 아내하고 이제 이혼하려다가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야하자 그랬더니 그럼 큰아들하고 사이를 풀어라. 그러면 내가 이혼을 안 할게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가 중학생 아들하고 화해를 시도를 했었는데 중학생이 거부했던 거예요. 화해를 안 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화해를 10대 아들하고 화해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아마 본인의 버전이지 제3자가 보기에는 아이를 추궁하거나 몰아붙이거나 훈계하거나 이래서 결국에는 아이가 참지 못하여 결국 이 지경이 된 게 아닌가. 화해답지 못한 화해 시도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범행할 정도의 성향이라고 한다면은 아이한테 만나서 차근차근하게 조곤조곤하게 그렇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아마 좀 억압적이라든가
뭔가 강압적으로 그랬을 했을 것 수 있기 같아요. 때문에 네. 요즘 10대가 어떻습니까? 스프링에 스프링 누르면 켜요. 집에서 아마도 이 사람 PC로 게임을 하거나 애니메이션을 많이 봤던 사람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터미널을 가지고 이제 분쟁을 했겠죠. 부자지간에 아버지가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있었다면 아들이 이제 내놔라 뭐 이런 분쟁이 있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와중에 이제 둘이 갈등이 심화됐을 것 같은데 가부장적인 사고 내가 가장인데 그래도 1년 전까지는 내가 돈 벌어서 다 먹여 살렸던 너희가 어떻게 내가 직장을 잃었다고 이렇게 나를 무시하느냐 아마 생각이 그렇게 진행이 됐을 걸로 보여요. 우리가 이제 그 알다시피 분노 조절을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교수님 말하다가 흥분하면은 싸울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걸로 싸웁니다. 말 좀 하다가 어떤 자기 상처, 트라우마 있다든지 나의 약점을 건드리게 되면 사람이 갑자기 온도가 팍 솟아요. 그러면 폭행을 하거든요. 저항을 해가지고 중독도 있거든요. 이 흥분하게 되면은 앞뒤를 못 가리는 분들이 가끔 있죠.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이제 정신을 놓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서 흉기를 마구 휘둘러서 가족을 죽였다고 하면 조금 있으면 금방 정신이 들어요. 네, 정상이라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반적으로는 내가 이 짓거리를 했으니 자수를 112에다 그렇죠. 전화해서 정상인 거죠. 네, 내가 뭐 화를 못 참고서는 이 짓을 했는데 어쨌든 참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 나서 집을 나가가지고 PC방을 가서 그렇죠. 2시간 정도를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뒤늦게 들어와가지고 돌아와 보니 사람들이 죽어 있더라. 그렇죠.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전화를 했잖아요. 그렇게까지 피도 눈물도 없어질 만한 과거 인생이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그야말로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심성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사이코패스는 어느 날 갑자기 사이코패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사이코패스적인 행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연쇄살인 같은 게 되는 거라서 이 사람이 그렇게 아주 오래 전부터 반사회적인 행위를 정말 습벽처럼 계속 해왔느냐는 지금 공백이란 말이에요. 심리학자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의 정신적인 상태가 범행 당시를 한번 회상을 해보자고요. 화가 난 게 만약에 중학생 아들이었다라고 하면 그 아이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들고 공격을 하는 대목까지는 화가 나면 분노를 잘 참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들어와서 아내가 몸으로 맞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아마 발버둥을 쳤을 거거든요. 네. 더군다나 둘째 아들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둘째 아들은 아마도 아빠하고 그렇게 형과의 관계처럼 나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둘째 아들을 잔혹하게 또 살해를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대목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친부라면 그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 정서적으로 일단 합리적인 테두리, 정상적인 테두리를 너무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대목이 지금 범행 동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왜 가정폭력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처음에 얘기했던 아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저기 모자가 안에 살해한 거. 모자가 공모하여 아버지를 살해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보험 9개 들었다 그러죠? 네, 그렇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보험금을 늘었다 하더라도 직접 자기가 가족을 살해하게 되면은 보험금 못합니다. 어차피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그런 감정이 쌓일 수는 있습니다. 아내가 날 무시해, 아들이 날 무시해, 이놈들 봐라. 이 범죄 그 느낌이 쌓여가지고 범행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보험 문제라든지 현재까지 수사기관에서도 밝히지 않았고 아마 재판 과정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보험 문제는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친족살인에서 수사기관에서 이제 보험 관련 실적을 리뷰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맞습니다. 네, 확인합니다. 그런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실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이런 방향으로 진행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 생각이 동의합니다. 네, 네.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지면은 중증 우울증 끝에 망상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범행 당시에 어떤 피해 망상 같은 상태에 1년 동안 이제 실직을 하면서 불안감, 뭐 사회적으로도 내가 매장당했고 가족도 나를 매장하려고 한다라는 피해 망상. 피해 망상. 예. 그런데 그 피해 망상의 중심에 사춘기인 아들이 나에 대해서 무시하고 좀 무섭게 했다, 반항하면서. 그러면은 그게 피해 망상을 자극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계획하게도 만들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망상 장애라는 거죠. 더군다나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영장 실질 심사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코로나에 걸려서 8년 만에 기억을 되찾았다? 이런 얘기를 영장 실질 심사를 가가지고 했다는 거죠. 8년 만에 기억을 찾았다 이런 식으로 횡설수설하는 거 보면 옛날에 정신을 잃을 만큼의 어떤 뇌손상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다 물음표. 범행 동기가 일단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교수님 말 맞다나 뭐 눈물도 흘린 적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년간 기억이 없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기억을 되찾았다. 요거는 그냥 핑계일 뿐이지 가능하지 않은 얘기 않습니까? 그러니까 횡설수설이냐 아니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정상 참작을 받으려고 하는 고도의 계산적인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은 교수님 말 맞다나 앞뒤가 안 맞고 그렇죠? 네. 일반 상식적이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네, 네. 아마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약간 그 어떤 정신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심신미약, 심신상실 같은 건 안 보더라도 미약 같은 경우에는 감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요걸 노리고 한 하나의 수법 아니냐. 네. 저는 이 사람 상당히 나쁘게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머리가 똑똑하진 않지만 최대한 범인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도 자기가 유리한 측면을 하기 위해서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말을 한 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가 OX 문제가 아닌 게 문제예요. 그렇죠. 네. 사람의 의식이라는 게 연속선상의 스펙트럼처럼 있기 때문에 정상이었던 사람도 컨디션이 안 좋고 환경이 너무 어렵고 사는 게 힘들면 약간의 비정상적 사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영양이 좋고 뭐 잠도 잘 자고 이러면 또 다시 정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심신미약이 인정될 정도로 심각한 정신 상태였다 범행 당시에 이게 아니고요. 범행 당시에는 형사 책임을 질 정도의 정신 상태였는데 당연한 거죠. 네. 그런데 범행 동기를 보아하니 이거는 완전히 합리적 사고의 테두리 내에선 이해하기 어려우니 그렇죠. 이 사람의 범행 동기를 좀 더 치밀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인 거지 심신미약으로 직접 달려가겠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죠. 형사나 검사들이 심리학자라든지 전문적인 아니기 때문에 범행 사항만 보지 심리까지 다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 같은 분이 변호사로 그 사람을 변했어. 이거 위험한 거야. 법원에서 교수님이 변호하게 되면은 심신미약으로 형을 낮출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저는 맞아요. 저는 이 사건을 심신미약으로 인정해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안 되죠. 네, 네, 네. 대한민국 법원은 수사관들이 수사한 대로 해주는 게 아니고 공명정대하긴 합니다. 그 법관들이 아주 내가 볼 때 존경하는 분들인데 형량 깎이는 걸 엄청 많이 봤어. 네. 대한민국 좋은 나라. 능력. 뭐 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특강법상의 이제 요건이 이게 획일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 사실은 친족 살인 사건은 신상 공개에서 예외를 둔다 이런 조항이 없잖아요. 조항은 없는데 조항에 지금 대가 보면은 범죄가 중대하고 또 증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 사회적 공의를 위하고 단 미성년자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미성년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범죄가 확실하고 그리고 잔혹하고 중대하잖아요. 그럼 공개를 해야 되는데 가족 간의 범죄라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가족을 다 죽였는데 뭐 남아있는 유가족도 없는데 왜 공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핑계는 이거 같아요. 그 죽은 아이가 미성년자였습니까? 중학생이니까 그 미성년자들의 친인척이 있지 않느냐. 그분들에게 2차 피해 아니냐라고 판단을 했는데 저 생각에는 최근 사진을 그냥 공개했으면 싶어요. 네, 네, 네. 그 제 생각 좀 너무 잔인한가요? 아니요. 그러고 지금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잖아요. 예, 예. 그 위원회에서도 어떤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야 될 필요성은 존재한다. 법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안정성이잖아요. 네네.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마다 뭐 경상도의 기준이 다르고 전라도의 기준이 다르고 서울의 기준이 다르고 막 이런 식으로 너를 띄는 건 저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입장입니다.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건도 어쩌면 약물 몇 알이면 해결될 수도 있었던 불만이 아니었나 이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어서 전화 한 통이면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을 상담을 다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도움을 외부에다 요청했으면 좋겠다. 제가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저도 못 갈 때가 있어요. 네. 아니 설거지는 했는데 이거 물기 안 닦았다고 와이프가 그것도 못하냐고 그러면 갑자기 욱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나는 뭐가 좋냐? 옛날에 선임들이 뭐라 했냐면 네. 참을 인이 세 개면 살인도 멈춘다고 했습니다. 한 30초만 흐 하면
화가 없어져요. 이거 희한하더라고요. 네. 요거 중요합니다. 뭐 참아라. 아,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를 지금 팀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과서에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 그 정도로 지금 정확한 얘기시라고요. 교과서에서 신체적 이완, 분노를 조절하는데 신체적 이완 10가지만 세면은 분노를 이제 사귈 수 있다. 저 열은 안 되더라고요. 30초는 가야 되고. 그래요? 네, 열보다는 조금 안 더 돼요. 세야 되는 열은 더 세야 거군요. 돼요. 네네. 그러면 30까지 세는 걸로다가 저는 합시다. 가끔 했지만 오늘 사건 수정에서는 광명 세모자 살인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 존속 살해, 가족 살해라는 마음이 무거운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이웃들과 우리들의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경악할 만한 사건이고 가슴이 아픈 사건입니다. 비속이라든지 존속살해가 우리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우리가 경종을 울려서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이 코너에서 다르지 않을 수 않을 있도록 정도로. 그 네. 정도로 사회가 좀 네. 이렇게 편안해지고 좋아지면 싶고요. 희망이들 우리가 하는 거를 많이 들었으면 주변 친구한테 얘기 좀 하세요. 재미있는 프로도 있고 유익하다. 전문가도 계시고 구독을 누르셔가지고 좀 확대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어요. 네,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